네,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잖아요.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 뚱신 코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은 지금 막 스튜디오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럼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께 물어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51.4%를 기록했는데 리얼미터 조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8월 18일부터 5일 동안 그러니까 22일까지죠. 네. 월화수목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0여 명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는 우선 RDD ARS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직전 조사가 51.1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죠. 51.1이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제 50% 선이 무너지는 그런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51.4 사실 앵커께서 0.3%포인트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0.3%포인트 오른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숫자로는 맞습니다. 예. 다만 오차범위 이건 오차범위 내에서 극히 미세하게 변동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횡보다 그래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안도의 숨을 몰아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2주간 확 빠졌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63.3, 예. 56.5, 네. 51.1로 그래요. 2주 동안 12.2%포인트나 빠졌는데 하락폭을 마무리했다. 즉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없이 횡보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또 재미있는 거는 예. 이 기간 동안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 당연히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좀 대기를 하시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있을 법했고 예. 그래서 더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더 빠졌으면은 이게 40%대로 확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이건 데드크로스입니다. 부정평가도 높아질 수도 있었죠. 예. 그 하락세가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종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 분석을 한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큰 직전 조사와 차이가 없는 가운데 18에서 29세 우리가 보통 이제 2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20대의 부정평가가 높은 것은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만 또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분히 이 부분은 좀 경제적인 요인하고도 또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 경제 요인에 대한 부분들의 부정평가 이유가 좀 높아지고 있는 또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부정평가를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특별 사면이 21%로 가장 높았다. 그럼 이건 조국 전 대표와 관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이 11%, 경제 민생이 11%니까 이 복지나 경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직전 조사보다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 22가 되거든요. 외교가 7%, 독재 독단이 6%, 정치 보복이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고 5%, 도덕성 문제 자격 미달이 4%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것이 사면 복권 때문일까? 사면 복권이 뭐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좀 부각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하기애애했다라고 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건 없었다. 이게 이제 과연 경제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조사 기간을 보면요. 한일 정상회담 마치고 미국으로 향할 때 그때가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조사죠. 예. ARS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화면접인 한국갤럽도 정상회담 결과 자체는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날짜별로 보면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한국갤럽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 사실 트럼프 앞에서
세계 많은 그 대통령들 정상들이 예. 약간 좀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예, 되게 예. 곤혹스러웠는데 예. 이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다. 되게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안도할 수 있는 예. 어떤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다음번 스테이지에서는 그러면 뭔가 실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즉 상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여론조사도 있었죠. 있습니다. 이것만 예. 따로 이제 떼어서 한번 풀어주세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네. 26일 실시한 무선 자동 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아, 한미 정상회담의 전반적 평가를 물어봤는데 예. 잘했다라는 의견이 53.1%, 잘 못했음이 41.5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잘했다 53.1, 예. 잘못했다 41.5. 그러니까 잘했다가 절반은 넘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더 높게 한 60%대 중반까지 잘했다는 평가는 아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 긍정 평가를 하는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41.5나 또 잘못했음이라고 평가를 그래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를 보면은 보통 첫 번째로는 탁월 평가가 나오느냐, 두 번째는 수세 평가가 나오느냐, 세 번째는 선방 평가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화기애애고 무난했다라는 것은 대체로 좀 선방 쪽에 좀 가깝다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급 반등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닐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횡보하면서 조금 반등의 이 상방 경직성으로 조금 다지는 예. 그런 추세가 한두 주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분야 조사도 있었나요? 예, 같은 조사입니다. 예. 리얼미터가 조사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요 ARS 조사. 근데 이게 전국 507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선거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전국이지만 이제 1000명 조사는 안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분야로 나열을 해서 선택을 받게 했는데 여기서 조선업, 제조업, 경제 협력 확대가 18%로 상당히 높았네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간 개인 신뢰 구축 14, 그리고 북미 대화및 한반도 평화 진전이 13.9, 한미일 동맹 간 협력 강화 10.5, 방위비 분담금 이게 사실 핵심이 될 것 같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성과가 있었다는 4.3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성과 있다가 60.7,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단일 그 선택지로는 34.6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게 여러 가지를 합쳐서 60.7이니까 상당히 성과가 많은 것 같은데 요 같은 조사에서 방금 그 배 소장님 말씀 주신 전반적 평가가 오히려 더 성과 있다 없다 내지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양 두 가지로 묻는 그 선택지가 더 좋죠. 그래서 잘했으면 53.1, 잘못했으면 41.5가 더 맞는 질문일 수 예. 있겠습니다. 성과 분야에서는 역시 그런데 그중에서 그나마 조선업, 제조업 등 협력 확대, 경협 확대 요게 핵심적으로 등장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야 지지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설명해 주세요. 예. 요 리얼미터 조사는 조사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 요거는 21일, 22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양일간 조사를 했다는 건 1000명 정도 조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긍부정 평가는 2,500명이고 2,500명 정도. 리얼미터가 근데 정당은 한 1,000명 정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주 전에는 이게 민주당 39.9, 그러니까 40% 선이 깨진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36.7로 따라붙어서 두 정당이 오차범위 내로 붙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한 번 더 빠지면 이러면 예. 데드크로스를 맞게 되죠. 예.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된 그런 여당이 예.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여당이 야당한테 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올랐어요. 민주당이 예. 45.8로 40% 선을 다시 위로 점프했습니다. 물론 이 격차는 이렇게 올라간 거는 5.9%포인트 격차로서 변동 상황만 보면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라고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1.2%포인트 하락해서 35.5가 되면서 격차 자체는 거의 10.3%포인트 즉 45.8 대 35.5가 돼서요. 민주당으로서는 한숨 돌렸죠. 예. 격차를 벌렸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참 해석이 안 되는 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고 민주당이 더 떨어져야 컨벤션 효과라고들 하잖아요. 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리얼미터 조사만을 따지고 보면 이미 그러면 컨벤션 효과는 사전 컨벤션 효과로 이미 다 직전 주에 다 반영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컨벤션이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차가워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설명하기가 그래요? 요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 저는 때문일까요?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큰 이유는 뭐 발광체로서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반사이익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에 조국 전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 결집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반사체로서 결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TK 지역에서 더 올라가거나 70대 이상에서 더 올라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천장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천장 현상이 나타납니다. 멈추는 거.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위기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니컬 바운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좀 소폭 일어나지만 이 정당 지지율은 훨씬 크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여기는 예. 상대 당이 있잖아요. 또 조국혁신당까지 있잖아요. 아. 근데 이 조사를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내려갔거든요. 예. 조국 비호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 경기나 호남은 민주당의 기반이 더 강한 지역에서 지금 또 호남 행보도 하죠. 예. 물론 이 조사가 있을 때는 PK 행보를 했었는데 이런 건 상당히 거부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죠. 박지원 의원도 호남 행보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 이거 정말 이렇게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화이트 칼라도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금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히려 행보를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사에서 2.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10% 이상 반등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 반등이 그 직전 조사에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주 전에 그 두 정당이 되게 오차면에서 붙었을 때 조국혁신당, 예.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전국에서는 5.7 그리고 호남에서 17.6이라는 높은 지지도를 얻다가 아. 이번 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빠져버립니다. 예. 호남에서 빠지면서 7.6이 된 거니까 거의 조국혁신당이 10%포인트를 잃게 되죠. 그렇군요. 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자기 표를 찾아오게 되는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지도를 조금 높이는 그 어떤 견인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사면 무렵에 11일 날 사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달. 그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찬성이 압도적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음. 그건 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사면 복권에 대해서 지지와 찬성의 의견이 높았던 거지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줄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좀 자숙 모드로 가서 조금 연구하고 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막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호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것을 본다면은 조국혁신당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마를 좀 잘 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여론이 우리들에게 좀 더 우호적일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급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앞으로 정당 지지율 전망도 궁금한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와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또 친한계와 갈등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이슈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더더더 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양쪽 다. 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자체가 악수를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네. 저는 악수는 안 할 것이다. 악수 딜레마 시대가 열렸고 예. 더더더 강대강 대치 그래요? 국면이 되는 시대인데 지금 왜냐하면 전면에 강성 인물들이 다 배치하고 있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이제 전환길 강사도 계속해서 이 지도부 체제에서는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맞서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은 정청래, 추미애 다 또 강성이에요. 예. 초강성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다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검찰 개혁, 추석 때까지, 그다음에 내란 특검, 지금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국민의힘이 소멸돼야 된다는 조국 전 대표의 등장, 어느 것 하나 손을 맞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유일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대 장동혁 악수 가능,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 악수 가능. 그러니까 지금 서로 난은 주고받았지만 예.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축하의 난이 될지 전쟁의 난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일단 난을 보냈고 영수회담도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즉답을 피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글쎄요. 이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대단한 드라마를 만든 거는 맞습니다. 사실 예. 누가 보더라도 김문수가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겼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책임당원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까지 봤을 때에 충청인으로서 장동혁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그 확장력을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강대강 모드보다는 조금 그 국면을 좀 전환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하면 오히려 민주당에도 좋을 게 없거든요. 뭐 사람과만 악수하겠다 뭐 이렇게 예, 되고 예. 뭐 야당을 패싱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강경 모드를 취할 수는 있지만 예. 사실 이제 찬바람 불고 가을이 오면 사실은 달라질 것이다. 영수회담에 그 뭡니까 야당도 포함이 되고 여당 대표도 악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오히려 여당이 강경 모드에서 스스로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아야 돼요. 예. 여당이 예. 그 과정에서 야당이 그러면은 과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어게인 예. 이런 흐름에서 좀 탈피하는 그러한 또한 계기를 잡는 과정에서 협치에 물꼬를 트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보통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요. 네. 저렇게 충돌을 계속할 경우에는 양당 지지율이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통? 그렇죠. 대체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국민들의 혐오감은 늘어나는데 지금 일단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존재하니까 예. 국민의힘보다는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4대3 구조가 되더라도 굉장히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첫 번째로 장동혁 대표나 또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 국민의힘은 당내 장악부터 먼저 들어갈 겁니다. 예. 9월 말까지는 완전히 당무 감사까지 한다는 것이 당 구성원들을 지금 지도부만 보더라도 대체로 다 탄핵 반대쪽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이나 양양자 전 의원, 양양자 예. 최고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또 맞서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 정도 당내 세력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10월부터는 국정감사와 그다음에 특검 연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경 모드가 또 예상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또 검찰 분리가 나오거든요.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원이. 이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될 것이고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집권 여당 범여권으로 가보면 정청래 대표와 조국 전 대표 이 시점 되면 한 10월쯤 되면 조국 대표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전면 전쟁이 벌어져요. 그 내부에서 왜 선명성 경쟁. 내가 국민의힘을 소멸시켜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 여기에 뭐 악수를 할 텀의 여지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예.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에도 응하고요. 또 여당에 먼저 손을 내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통해야죠. 예. 정청래 대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소통이 당위적인데 두 번째 그걸 손을 내미는 순간 삐그덕하겠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걸 당장 그 길을 장동혁 대표든 전환길 강사든 못 걸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예. 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여야 모두 중도층의 민심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분석을 보면 여야 당대표 모두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당대표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는 중도층의 민심을 더 얻는 당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 예. 예상하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행동하는
또 강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이 그 입소문을 전파하는 그런 당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되고 나서는 또 다른 겁니다. 지금 이 두 당대표는 사실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 정치 생명에 굉장히 위험하죠. 예. 특히나 이제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1년짜리 대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방선거를 이긴 다음에 대표를 더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TK로 몰아넣고 코너로 예. 몰아넣고 예. PK에서 전선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이제 전선이 충청도에서 쳐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PK 전선에서 국민의힘은 전승을 하고 그리고 충청도를 진입해서 반분한 후에 수도권에서 서울을 예. 수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질 법도 한데요. 예.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반대 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석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뭐 김영수 앵커 말씀대로 예.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소통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 현안이 검찰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 민생, 뭐 신성장 동력, AI 너무 많습니다. 네. 한미 간의 관계, 또 한중 간의 관계, 또 북한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비핵화 관련된 부분을 다룰까라는 부분도 또 에이펙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에이펙 때 뭐 야당은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더군다나 TK 지역인 경주인데. 예. 그래서 저는 김행근님 말씀대로 서로 소통하고 협치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정치 혐오가 높아지고 중도층도 사실 이게 나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도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중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이 적극성 자체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 당들이 좀 대성적으로 예, 서로 예. 협치하고 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중도 성향자들이 앵커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중도 성향자들이 보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금 향후 1년 경제 전망,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폭락했습니다. 예. 두 달 전보다 17%포인트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같은 기간 동안 대통령 긍정률은 9%포인트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전망이 지금 당선되던 6월에 비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강성 지지자라고 했던 그런 양당이 그런 분들의 입장도 대변을 해야겠지만 문제는 중도를 잡으려면 경제죠. 예. 예. 이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 정치 이슈 뭐 사면 그다음에 앞으로 검찰 또는 뭐 인권위원을 임명하는데 완전히 이게 또 틀어지니까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예, 민주당은 그럴 테면 그래 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럴 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거든요. 예. 문제는 경제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생이 정치고 정치가 다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서로 좀 경쟁하는 그런 관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론통신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